새벽 5시, 낡은 한옥 부엌. 찬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하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보인다. 2년 아직도 설거지 안 끝났어? 죄송합니다. 금방 끝납니다. 시어머니가 접시를 바닥에 던진다. 금방. 느림보 같은 게. 다시 해.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깨진 접시를 줍는다. 네, 어머님. 우리 민호가 너 같은 거지랑 결혼해서 인생 망쳤어. 그거 알아? 며느리가 고개를 숙인 채 말한다. 송구합니다. 송구하면 다야? 넌 이 집 개만도 못해. 며느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본다. 눈빛이 처음으로 차갑다. 어머님 후회하실 날이 올 겁니다. 시어머니가 어이없다는 듯 말한다. 뭐? 이 미친년이.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스토리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박수진은 32살이었다. 결혼한 지 3년이 흘렀지만 단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었다. 아니, 사람답게 산 날이 없었다고 해야 정확할 것이다. 매일 새벽 5시, 알람도 없이 눈이 떠졌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늦으면 맞는다는 것을. 수지는 조용히 이불을 개고 집 뒤편 창고 같은 방을 나섰다. 겨울이면 칼바람이 들어오고 여름이면 찜통 같은 그곳이 그녀의 방이었다. 부엌으로 가는 복도는 어둡고 길었다. 시부모님 방을 지날 때면 숨소리조차 죽여야 했다. 혹시라도 깨우면 또 한바탕 욕설이 쏟아질 테니까. 부엌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설거지였다. 전날 저녁 가족들이 먹고 남긴 그릇들, 기름기가 잔뜩 묻은 접시들을 찬물에 씻어야 했다. 온수? 그런 건 수진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전기세 누가 내는데 내가 온수를 써? 시어머니 김옥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겨울이면 손이 트고 갈라졌다. 피가 날 때도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달려와 접시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다시 해. 제대로 씻지도 않았어. 설거지가 끝나면 밥을 지어야 했다. 시부모님 아침상, 된장찌개에 김치, 계란말이, 나물 서너 가지. 정성스럽게 차려야 했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또 욕을 먹었다. 이게 밥이야? 개밥이야?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더 심한 말이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참았다. 3년 동안 그렇게 참아왔다. 아침 6시 반. 시부모가 일어나 식탁에 앉으면 수지는 부엌 구석에 서 있어야 했다. 혹시라도 반찬이 부족하면 바로 가져다 드리기 위해서. 김치가 왜 이래? 짜기만 하고. 죄송합니다. 다시 담그겠습니다. 다시 담그면 뭐해? 이미 망친 거 아냐? 시어머니는 매일 뭔가를 지적했다. 밥이 되면 너무 질다고 했고 밥이 안 되면 너무 딱딱하다고 했다. 국이 짜면 싱겁다고 했고 국이 싱거우면 짜다고 했다. 무엇을 해도 틀렸다. 시부모가 아침을 먹는 동안 남편 강민호가 일어났다. 그는 회사원이었다. 중소기업 직원으로 일하며 월급 3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생활비는 엄마한테 다 드리는 게 나아. 넌 돈 쓸 일도 없잖아. 민호는 그렇게 말하곤 했다. 수진이 필요한 건 없냐고 묻지도 않았다. 생리대, 화장품, 옷, 신발. 모든 게 부족했지만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말하면 돈이 어디서 나와? 라는 대답만 돌아왔으니까. 민호는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다. 수지는 여전히 부엌 구석에 서 있었다. 수진아, 밥 더 줘. 네. 수진이 밥을 퍼서 갖다 드리면 민호는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아내가 남편을 시중드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아침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가 다시 시작됐다. 시부모 그릇, 민호 그릇. 수지는 가족들이 먹고 남긴 찬밥에 김치 한 조각을 얹어 먹었다. 그게 아침이었다. 야, 넌 벌써 먹었어? 시어머니가 물었다. 네, 어머님. 쯧쯧, 먹기는 빠르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찬밥을 먹은 게 잘못인가? 하지만 따뜻한 밥을 먹을 수는 없었다. 가족들이 먹고 남은 것만 먹을 수 있었다. 오전 시간은 청소 시간이었다. 거실, 방 3개, 화장실 2개, 부엌, 마당. 모두 수진의 몫이었다.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화장실을 닦았다. 허리가 아팠지만 쉴 수 없었다. 야, 거기 먼지 남았어. 시어머니는 집안을 순찰하듯 돌아다니며 지적했다. 수지는 다시 그 자리를 닦았다. 점심때가 되면 또 밥을 해야 했다. 시부모님 점심상. 아침보다는 간단했지만 그래도 4-5가지는 차려야 했다. 수지는 또 부엌 구석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 오후에는 빨래를 했다. 세탁기는 있었지만 손빨래를 더 많이 했다. 시어머니가 세탁기를 믿지 않았다. 기계가 뭘 알아? 손으로 빨아야 깨끗하지. 수진의 손은 세제 때문에 거칠어졌다. 손톱은 갈라지고 손등은 트고 벗겨졌다. 하지만 핸드크림 같은 건 살 수 없었다. 돈이 없었으니까. 빨래를 널고 나면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 했다. 저녁은 더 성대했다. 시부모님과 민호가 모두 모이는 식사였으니까. 국찌개, 구이, 나물, 김치까지 상을 가득 채워야 했다. 저녁 6시. 가족이 모였다. 수지는 여전히 부엌에 서 있었다. 가족들이 웃고 떠들며 식사하는 동안 수지는 숨죽이고 기다렸다. 야, 물 줘. 야, 밥 넣어. 야, 김치 넣어. 이름 대신 야로 불렸다. 수지는 며느리가 아니라 하녀였다. 아니, 하녀보다 못했다. 하녀는 적어도 월급을 받으니까. 저녁 식사가 끝나면 또 설거지. 기름때가 잔뜩 묻은 그릇들을 찬물에 씻었다. 손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밤 9시. 모든 집안일이 끝나면 수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집 뒤편 창고 같은 방. 작은 이불 하나, 낡은 옷장 하나가 전부인 방. 수지는 이불을 펴고 누웠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하지만 울 수 없었다. 울면 더 약해질 것 같았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어느 날 저녁 일이 터졌다. 수진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수진의 방에서 뭔가를 들고 나왔다. 낡은 가방이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가방을 뒤지고 있었다. 어머님, 그건 제 가방입니다. 닥쳐. 혹시 우리 돈 훔쳐 숨긴 거 아냐? 아닙니다. 그럼 이게 뭐야? 시어머니의 손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10살쯤 된 소녀가 거대한 저택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수진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님, 그 사진은 뭐야? 설마 내가 부잣집 딸이라도 된다는 거야? 하하하. 시어머니가 비웃었다. 주위에 있던 시아버지와 민호도 웃었다. 거지 주제에 무슨 꿈을 꾸는 거야? 어머님, 제발 그 사진만은. 시끄러워. 찢어지는 소리. 사진이 2조각으로 찢겼다. 수진의 유일한 추억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수진의 손이 멈췄다. 설거지하던 손에서 그릇이 떨어져 바닥에 깨졌다. 하지만 수진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시어머니를 돌아봤다. 어머님, 뭐? 수진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인 며느리가 아니었다. 후회하실 겁니다. 뭐라고? 이 미친년이. 손바닥이 날아왔다. 수진의 뺨이 돌아갔다. 입술이 터지며 피가 흘렀다. 하지만 수진은 쓰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서 있었다. 그리고 웃고 있었다. 처음으로 차갑게 웃고 있었다. 이제 끝이에요.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가 지났지만 부엌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시어머니 김옥희는 눈을 떴다. 뭔가 이상했다. 평소 같으면 벌써 며느리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니 아무도 없었다. 설거지도 안 되어 있고 밥도 안 지어져 있었다. 저 미친년이. 시어머니는 수진의 방으로 달려갔다. 문을 박차고 열었다. 왜 밥 안 했어? 수진은 침대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다. 낡은 옷이 아니라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화장도 옅게 되어 있었다. 나갑니다. 뭐? 어디? 잠시 볼 일이 있어서요. 허락도 없이. 내가 감히. 수지는 대답하지 않고 가방을 들었다. 평소 쓰던 낡은 가방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가죽 가방이었다.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었다. 야, 내 말 안 들려? 어디 가는지 말하라고. 말씀드릴 필요 없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좋아. 나가면 다시 들어올 생각 마.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수지는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집이 누구 집인지 곧 아실 겁니다. 문이 닫혔다. 시어머니는 황당해하며 중얼거렸다. 저 미친년이 진짜 가봐야 돌아올 때도 없는 주제에. 수지는 집 앞 골목을 걸었다. 평소처럼 버스 정류장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모퉁이에 세워져 있던 검은색 고급 세단으로 걸어갔다. 벤츠 S클래스였다. 운전사가 차에서 내려 공손히 문을 열어주었다.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김 기사님. 어디로 모실까요? 본사로 가주세요. 차가 출발했다. 수지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3년 만에 보는 세상이었다. 아니, 3년 만에 제대로 된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30분 후 차는 강남 한복판에 멈췄다. 50층 높이의 거대한 유리 빌딩 앞이었다. 건물 정면에는 금색 글자로 신화그룹 본사라고 쓰여 있었다. 수진이 차에서 내리자 건물 앞 경비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다.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수진은 로비로 들어갔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거대한 샹들리에. 화려한 공간이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수진을 보고 인사했다.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카드를 찍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50층 버튼을 눌렀다. 최상층, 회장실이 있는 층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수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3년 전의 자신과 닮아 있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 잠시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은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50층 로비에는 비서 2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모님 오셨습니까?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넓은 복도를 지나 회장실 문 앞에 섰다. 비서가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사모님 오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문이 열렸다. 넓은 회장실 안쪽에 7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다. 은발이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 신화그룹 회장 박철호였다. 수진이 들어서자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빠르게 걸어와 딸을 안았다. 수진아, 내 딸. 아버지, 회장은 딸의 얼굴을 살폈다. 입술에 상처가 있었다. 뺨에도 멍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회장의 손이 떨렸다. 아니, 누가 감히. 괜찮아요, 아버지. 괜찮다니. 이게 괜찮아 보여. 회장은 분노로 떨었다.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드는 거대 기업의 수장.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사람. 그런 그가 지금 한 명의 아버지로서 분노하고 있었다. 수지는 아버지를 진정시키며 소파에 앉았다. 회장도 옆에 앉았다. 달아, 이제 그만 돌아와. 더 이상 견딜 필요 없어. 아직이에요, 아버지. 뭐가 아직이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끝까지 보고 싶어요. 저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회장은 한숨을 쉬었다. 이 고집은 누구를 닮은 걸까? 자신을 닮았나? 3년 전이 떠올랐다. 수진이 29이었을 때였다. 회장은 수진을 대기업 2세와 정략 결혼시키려 했다. 양가에 모두 이익이 되는 결혼이었다. 하지만 수진은 거부했다. 싫어요. 저는 민호 오빠를 사랑해요. 그 남자는 내 재산만 노린다. 아니에요. 민호 오빠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정신 차려. 수진아, 그 남자 집안을 봐. 가난해. 내 돈이 필요한 사람이야. 아버지는 왜 돈 이야기만 하세요? 사랑은 돈이 아니에요. 결국 수진은 가출했다. 회장은 막으려 했지만 딸은 이미 떠난 뒤였다. 수진은 신분을 완전히 숨기고 평범한 여자로 살았다. 그리고 강민호와 결혼했다. 수진은 확인하고 싶었다. 민호가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지, 돈이 없는 자신을, 가난한 자신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지. 3년이라는 시간이 답을 주었다. 민호는 수진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는 수진을 지키지 않았다. 어머니가 수진을 때려도 막지 않았다. 수진이 하녀처럼 일해도 당연하게 여겼다. 그리고 다른 여자와 바람까지 피웠다. 회장은 딸의 상처 입은 얼굴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딸아, 아빠가 미안하다. 진작 막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아버지, 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그리고 이제 끝낼 거예요. 제 방식으로.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회장은 그 눈빛을 알아봤다. 사업을 할 때 자신이 짓는 눈빛이었다. 냉정하고 단호한 눈빛. 뭘 할 건데? 진실을 보여줄 거예요. 그들이 누구를 학대했는지.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요, 아버지. 회장은 내선 전화를 들었다. 법무팀장, 지금 올라와. 5분 후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가 회장실로 들어왔다. 신화그룹 법무팀장 김성호였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수진이 좀 봐. 그리고 이 서류들 봐. 수진이 준비해온 서류들을 건넸다. 김성호는 서류를 읽으며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상습폭행 학대 그리고 준비 시작해. 모든 증거 확보하고. 알겠습니다. 김성호가 나간 후 회장이 딸을 안아주었다. 힘들었지? 네. 이제 다 끝날 거야. 아버지,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뭔데? 강민호가 다니는 회사 신화그룹 계열사죠? 그래. 작은 계열사야. 조사 좀 해주세요. 회사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확신해. 네. 2년 전부터 이상했어요. 돈도 안 주면서 비싼 걸 자꾸 사더라고요. 알았다. 감사팀 투입할게. 수지는 시계를 봤다. 오후 4시였다. 아버지, 이제 돌아가 볼게요. 오늘 저녁에 다시 올 거지? 아니요, 내일 올게요. 오늘은 마지막 밤이 될 것 같아요. 조심해라. 딸. 네, 아버지. 수지는 회장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차를 타고 다시 그 집으로 향했다. 3년간 지옥이었던 그곳으로. 차 안에서 수지는 핸드폰을 꺼냈다.
법무팀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저녁 6시 준비 부탁드립니다. 답장이 왔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모든 준비 완료하겠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수진이 저녁 무렵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현관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어디 갔다 왔어? 하루 종일. 수지는 신발을 벗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볼일 보고 왔습니다. 볼일. 내가 무슨 볼일이 있어? 시어머니가 수진의 팔을 붙잡았다. 힘이 세지는 않았지만 아기가 가득했다. 혹시 남자 만나고 온 거 아냐? 응? 아닙니다. 거짓말.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어. 시어머니는 수진의 가방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수진은 가방을 놓지 않았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저항했다. 어머님, 제 가방입니다. 뭐? 내가 감히? 시어머니의 손이 올라갔다. 또 때리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진이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았다. 이제 그만하세요. 이 미친년이. 그때 민호가 퇴근해서 들어왔다. 현관의 긴장된 분위기를 눈치챘다. 무슨 일이야? 아들, 며느리가 말대꾸를 해? 민호가 수진을 쳐다봤다. 수진아, 엄마한테 왜 그래? 수진은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3년간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 하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 같았다. 이제 끝이에요. 뭐가 끝이야? 내일 저녁 6시에 알게 될 거예요. 수진은 민호를 지나쳐 부엌으로 갔다.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야, 어디 가? 저녁 준비 안 했잖아. 오늘은 제가 준비하지 않겠습니다. 뭐?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요. 수진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렸다. 문 열어. 당장. 하지만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팀장님, 준비 잘 되고 있나요? 네, 사모님 강민호 씨 횡령 증거 모두 확보했습니다. 2억 3천만 원을 빼돌려 이지은 씨. 명의로 아파트를 샀고 매달 생활비도 송금했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다. 역시 그랬구나. 민호는 회사 돈까지 빼돌렸다. 그리고 이지은 씨는 임신 6개월입니다. 강민호 씨 아이가 확실합니다. 수진은 눈을 감았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다. 이 선택이 옳다는 것을. 내일 6시에 오세요. 변호사 5분과 함께. 알겠습니다, 사모님. 전화를 끄는 수진은 창밖을 봤다. 달이 떠 있었다. 차갑고 밝은 달. 내일이면 진짜 나로 돌아간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평소처럼 일어나지 않았다. 새벽 5시가 지나도 6시가 지나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렸다. 야, 밥은? 오늘은 직접 하세요. 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부터 달라진다고.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부엌으로 갔다. 하지만 밥을 지을 줄 몰랐다. 3년간 며느리가 다 했으니까. 결국 시아버지와 민호는 컵라면으로 아침을 때웠다. 민호는 회사에 가면서도 불안했다. 수진이 이상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다. 하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오후가 되자 수진은 방에서 나왔다. 평소와 다른 옷을 입고 있었다. 깔끔한 원피스에 가벼운 화장. 3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시어머니가 어이없어 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손님 맞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님. 네, 오늘 저녁 6시에 오십니다. 누가? 중요한 분들이요. 수지는 거실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소처럼 바닥에 엎드려 닦는 게 아니라
청소기로 깔끔하게 정리했다. 소파도 정돈하고 테이블도 닦았다. 시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다. 며느리가 왜 손님을 부른다는 거지? 그것도 허락도 없이? 야, 내가 허락했어? 허락 필요 없습니다. 이 집은 뭐?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오후 5시 수지는 옷을 갈아입었다. 검은색 정장.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화장을 다시 고쳤다. 거울을 보니 3년 전의 자신이 보였다. 박수진, 신화그룹 회장의 딸. 오후 5시 50분.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거실에 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했던 것이다. 도대체 누가 온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물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때 민호가 퇴근했다. 평소보다 일찍 왔다.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감사팀이 와서 장부를 조사했다. 민호는 불안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회사의 감사팀이.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오후 6시 정각이었다. 수진이 일어나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 5명이 서 있었다. 모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 뒤로 2명의 여직원도 있었다.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수석 변호사가 공손히 인사했다. 들어오세요. 변호사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렸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수석 변호사가 수진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다. 사모님 모든 서류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변호사가 시어머니에게 다가갔다. 김옥희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신화그룹 법무팀입니다. 신화그룹.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다. 며느리 상습 폭행 및 학대 혐의로 고소당하셨습니다. 이것은 고소장 사본입니다. 뭐라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옆에 있던 시아버지도 놀라서 일어났다. 다른 변호사가 추가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 주택의 실제 소유주는 박수진 사모님입니다. 3년 전 현금으로 매입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시어머니는 수진을 돌아봤다. 수진은 차갑게 서 있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당당하게 서 있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그때 민호가 앞으로 나섰다. 잠깐만요.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변호사가 민호에게 서류를 건넸다. 강민호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니는 동신전자는 신화그룹 계열사입니다. 민호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그리고 이 서류를 보십시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2년 전부터 회사 동료 이지은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회사 자금 2억 3천만 원을 횡령해 이지은 씨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를 송금했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호야, 이게 사실이야? 민호는 입을 열지 못했다. 그리고 이지은 씨는 현재 임신 6개월입니다. 강민호 씨의 아이가 확실합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민호에게 달려들었다. 이 나쁜 새끼. 내가 이렇게까지... 시어머니가 민호를 때리기 시작했다. 아이러니했다. 3년간 며느리를 때리던 그 손으로 이제는 아들을 때리고 있었다. 수지는 그 광경을 차갑게 지켜봤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수진을 돌아봤다. 눈에는 눈물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제가 누군지 이제 아시겠어요? 시어머니 김옥희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믿을 수 없었다. 3년간 하녀처럼 부려먹던 며느리가 신화그룹과 관련이 있다니. 수진아, 내가. 수진은 소파에 우아하게 앉았다. 더 이상 부엌 구석에 서 있는 며느리가 아니었다.
당당한 여자였다. 네, 저는 박수진입니다. 신화그룹 회장 박철호의 외동딸입니다. 거실에 있던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시아버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민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지는 차갑게 웃었다.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어머님은 저를 사랑하셨을까요? 그거야. 아니죠. 제 돈을 사랑하셨겠죠. 제가 아니라 제 재산을 사랑하셨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수진이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햇빛이 그녀를 비쳤다. 3년간 숨어 지내던 여자가 아니라 빛나는 여자였다. 3년 전 저는 아버지와 싸웠어요. 아버지는 저를 정략 결혼시키려 했죠. 하지만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수진이 민호를 돌아봤다. 그 사람이 당신이었어요. 민호 씨.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버지는 말했어요. 당신이 제 재산만 노린다고. 진심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믿고 싶었어요. 당신의 사랑을 믿고 싶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모든 걸 버렸어요. 신분을 숨기고 가난한 여자로 살았어요. 당신이 진짜 저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수진아, 3년입니다. 3년 동안 저는 기다렸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당신이 저를 지켜주길, 어머님이 저를 때릴 때 막아주길, 제가 고통받을 때 안아주길, 나도.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님이 저를 개만도 못하다고 했을 때 당신은 옆에서 웃었어요. 제가 찬밥을 먹을 때 당신은 따뜻한 밥을 드셨어요. 제가 추운 창고에서 잘 때 당신은 따뜻한 방에서 잤어요. 민호가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응? 다시요? 수진이 비웃었다. 다시 시작한다고요? 당신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들었는데? 그 말에 시어머니가 다시 민호를 쳐다봤다. 그게 정말이야, 민호야? 변호사가 추가 서류를 꺼냈다. 증거 자료입니다. 강민호 씨와 이지은 씨의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 시어머니가 서류를 뺏어봤다. 거기에는 민호와 이지은의 대화가 가득했다. 사랑해, 지은아. 나도 사랑해, 오빠. 빨리 이혼하고 나랑 결혼해줘. 조금만 기다려. 곧 수진이랑 이혼할게.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서류를 바닥에 던졌다. 이 나쁜 새끼. 내가 우리 집안을 망쳤어. 시어머니가 또 민호를 때리려 했다. 하지만 민호가 어머니를 밀쳤다. 엄마,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뭐? 엄마가 수진이를 너무 심하게 대했잖아. 그래서 내가 뭐? 내가 바람핀 게 내 잘못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수진이 박수를 쳤다. 짝짝짝? 냉소적인 박수였다. 훌륭하시네요. 아직도 남 탓을 하시는군요. 수진이 민호에게 다가갔다. 당신은 변명만 하는군요. 3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수진아, 진짜 미안해. 그만하세요. 수진은 민호를 지나쳐 시어머니 앞에 섰다. 어머님, 기억하세요? 제가 거지라고 하셨죠. 개만도 못하다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제 사진을 찢으셨죠. 제 유일한 추억을. 수진아,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3년 동안 저는 872번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다 세웠어요. 그때마다 어머님은 뭐라고 하셨죠? 당연한 거야. 내가 할 일이야.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다. 수진아, 제발.
용서해줘. 시어머니가 수진의 발을 붙잡았다. 수진은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다. 용서요? 3년 동안 어머님은 저를 용서해 주셨나요? 제발. 그때 어머님은 뭐라고 하셨죠? 용서해 달라고? 그럼 내가 잘못하지 말았어야지. 수진은 돌아서서 변호사들을 봤다. 법적 절차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변호사들이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때 민호가 다시 수진에게 달려왔다. 수진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수진은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나도. 하지만 당신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편한 하녀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니야. 그리고 다른 여자까지 만났어요. 회사 돈까지 훔쳐가면서. 민호는 할 말이 없었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보내겠어요. 협조해 주세요. 수진아.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이 집은 제 거니까요.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이 집이 내 거라고? 말도 안 돼. 변호사가 등기부등본을 꺼냈다. 3년 전 박수진 사모님 명의로 매입되었습니다. 현금 5억에 구입하셨습니다. 5억? 시어머니는 기절할 것 같았다. 며느리가 5억짜리 집을 현금으로 샀다니.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다. 그리고 강민호 씨가 다니는 동신전자도 신화그룹 계열사입니다. 회장님의 지시로 강민호 씨를 채용했습니다. 뭐? 민호가 놀라서 물었다. 당신의 입사도 제 아버지가 도와주신 겁니다. 당신 실력으로는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민호는 망연자실했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 자신이 능력으로 이룬 게 아무것도 없었다. 수지는 가방을 들었다.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법원에서 뵙죠. 수진아. 민호가 수진의 팔을 붙잡았다. 하지만 수진은 차갑게 팔을 뿌리쳤다. 놓으세요. 이제 우리는 남입니다. 수진은 집을 나섰다. 밖에는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사가 문을 열어주었다. 사모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차가 출발했다. 수진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3년간의 지옥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차 안에서 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이제 자유야.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정은 조용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강민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민호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3개월 동안 그는 구치소에 있었다.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2년간 회사 자금 2억 3천만 원을 횡령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판사가 계속 말했다. 더욱이 피고인은 횡령한 돈으로 혼외정사 상대에게 아파트를 사주고 생활비를 제공했다. 이는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피고인 강민호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탕.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3년. 그의 인생에서 3년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이어서 시어머니 김옥희의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 김옥희는 3년간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했다. 판사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며느리를 사람이 아닌 하녀로 대했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았다. 이는 명백한 가정폭력이자 인권 침해이다. 시어머니는 방청석에서 울고 있었다. 피고인 김옥희 상습 폭행 및 학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한다. 탕. 다시 망치 소리가 울렸다. 재판이 끝난 후
법원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수진을 붙잡았다. 수진아, 제발. 시어머니의 얼굴은 3개월 전과 완전히 달랐다. 늙어 보였다. 머리는 더 휘어졌고 얼굴은 주름이 깊어졌다. 한 번만 용서해줘. 수진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봤다. 3년간 자신을 짓밟던 여자. 하지만 이제는 초라하고 불쌍해 보였다. 어머님, 응?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매일 밤 잠들기가 무서웠어요. 내일 또 맞을까봐, 또 욕먹을까봐. 밥 먹을 때마다 긴장했어요. 혹시 맛이 없다고 하시면 어쩌나. 또 접시를 던지시면 어쩌나. 눈물이 흘렀다. 저도 사람이에요. 피가 나고 눈물도 흐르는 사람이에요. 아픔도 느끼고 슬픔도 느껴요. 시어머니가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는 안 합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하지만 더 이상 복수도 하지 않을 거예요. 법이 판단했으니까요. 수진은 돌아섰다. 어머님도 이제 당신 인생을 사세요. 그리고 다시는 누군가를 그렇게 대하지 마세요. 수진은 법원을 나섰다. 밖에는 아버지 박철호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딸아, 끝났니? 네, 아버지. 이제 정말 끝났어요. 힘들었지? 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회장이 딸을 안아주었다. 이제 집으로 가자. 내 방이 기다리고 있어. 네, 아버지. 차를 타고 가는 길, 수지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거리가 새롭게 보였다. 3년간 갇혀있던 감옥에서 나온 것 같았다. 6개월이 흘렀다. 수지는 신화그룹 이사로 정식 취임했다. 그녀가 첫 번째로 시작한 프로젝트는 희망재단 설립이었다. 재단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기자들, 사회복지 관계자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들. 수지는 연단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신화그룹 이사 박수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저는 여러분께 고백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중들이 숨죽이며 들었다. 저는 3년간 가정폭력 피해자였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재벌가 딸이 가정폭력 피해자라니. 가난하다는 이유로, 며느리라는 이유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매일 맞았고 욕먹었고 굶주렸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으니까요. 돈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세상에는 싸울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난해서, 약해서, 혼자여서 싸울 수 없는 사람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재단은 그런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법률 지원, 의료 지원, 심리 상담, 그리고 경제적 자립까지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다. 누구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켜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행사가 끝난 후 한 여자가 수진에게 다가왔다. 아기를 안고 있었다. 이지은이었다. 수진 씨. 수진은 놀라지 않았다.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은이 눈물을 흘렸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저도 몰랐어요. 민호 씨가 기혼자인지, 그리고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수지는 잠시 침묵했다. 과거는 지나갔어요. 네, 아기는 죄가 없어요. 아기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수진이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다. 우리 재단에 연락하세요. 육아 지원, 생활비, 교육비까지 도와드릴게요.
지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왜 저를? 수진이 웃었다.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였다. 저도 한때는 약자였으니까요. 그 고통을 아니까요. 지은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일어나세요. 앞으로 열심히 사시면 돼요. 아기를 위해서. 네. 지은이 일어나 아기를 꼭 안았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에게 수진 씨 같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겠습니다. 수진은 아기의 작은 손을 만졌다. 따뜻했다. 건강하게 키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은이 돌아간 후 아버지 회장이 수진에게 다가왔다. 딸아, 대단하구나. 뭐가요? 원수를 용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용서한 건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미움을 지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도 대단해. 아버지가 키워주신 덕분이에요. 회장이 딸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행복하니?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네, 아버지. 이제는 자유로워요. 진짜로. 밤. 수진은 자신의 집 발코니에 서 있었다. 아버지가 준 펜트하우스? 50층 높이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호였다. 교도소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수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냥 꺼버렸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수진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달콤했다. 인생도 이제 이렇게 달콤해질 것 같았다. 3년간의 지옥이 끝났다. 이제 진짜 박수진의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안녕, 과거의 나. 그리고 안녕, 미래의 나. 수진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자유. 드디어 자유였다. 여러분 모두 존중받고 사랑받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를 견디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응원을 보냅니다. 지금까지 골목길 시네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